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3분기 가계소득 동향 통계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 양극화, 빈부격차 더 심해졌습니다. 제일 큰 요인은 결국 일자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논란은 더 커지게 됐는데 정부의 주장처럼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난 건지 첫 단추가 잘못 꿰진 건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우군이었던 노동계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 정부의 경제 정책 고민이 깊어진 연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 경제가 다시 잘 돌아가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서 오늘 직설이 그 해법까지 찾아보려 합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대학교의 윤창현 교수님, 서강대학교의 김연학 교수님, 그리고 경제평론가 박연미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 동향부터 정리하고 가야겠습니다. 상하위 계층 월 소득 격차 7배, 11년 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랍니다. 구체적 내용 먼저 보시고 전문가들 의견 묻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인 이상 가구의 지난 3분기 월 평균 소득은 474만 8천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늘었습니다. 최근 4년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하위 20% 1분위 가구 평균은 131만 8천 원으로 7%가 줄었고 상위 20% 5분위 가구는 973만 6천 원으로 8.8% 늘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따지면 차이는 더 큽니다. 1분위, 즉 저소득층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7만 8,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2.6%나 감소했습니다.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하락폭이 큽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는 730만 2,300원으로 11.3% 늘었습니다. 일자리 사정이 나빠진 게 저소득층 가구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상용 취업 비중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런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그 취업 인원수도 16.8% 줄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소득 분배 상황을 알기 위해 1인 가구로 환산했을 때 5분위 가구가 1분위 가구보다 5.52배나 많았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는 역시 통계 작성 이후 2007년과 올해가 가장 컸습니다. 통계청은 다만 올해 조사 표본에 고령층 가구들이 많이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기도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우울한 통계 수치입니다. 막연하지만 왜 이렇게 점점 사는 게 팍팍해지지라고 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막연한 생각이 통계로 지금 드러났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오늘 수치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프를 좀 길게 보여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도 그 통계 수치를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쭉 한번 총정리해드렸고 박연미 평론가님부터 좀 이 통계 수치 발표 내용부터 조목조목 한번 좀 살펴보죠. 먼저 박 평론가님부터 좀 부탁을 좀 드릴까요? 네. 1분위 왼쪽이 못 사는 계층이죠. 1분위가. 그렇죠. 가장 소득이 적은 전체 20%. 가장 하위 소득이 20%. 하위 20%입니다. 그리고 그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로 갈수록 소득이 많은 계층인데 지금 보시면 가장 소득이 적은 가구 1분위에서는 소득이 7% 줄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소득이 많은 5분위 가구에서는 8.8% 소득이 늘었습니다. 양쪽의 차이가 점점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지난달이나 올 초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2017년도 3분기 그렇죠. 작년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작년하고 비교해서 작년 요맘때. 그렇죠. 네. 줄었고 분기별로 쭉 나란히 세워놓고 보아도 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3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런 통계 수치. 그래서 소득 분위별 말은 좀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됐고 못 사는 사람은 더 좀 못 살게 됐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윤창현 교수님. 예.
그냥 숫자만 놓고 봤을 때 그냥 이 표를 그냥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상위 20%, 잘 사는 사람 예. 20%는 월 소득이 한 1,000만 원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얼추. 예. 하위 이른바 못 사는 분들은 131만 원이란 뜻인가요? 예. 평균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격차가 좀 점점 더 벌어진다. 이런 현상입니까? 그러니까 격차 뭐 저걸 봐도 금방 볼 수가 있는 게 제일 왼쪽은 100만 원에다가 30만 원 더한 거고 네. 제일 오른쪽은 1,000만 원에서 30만 원 뺀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예. 그럼 100만 원, 1,000만 원 놓고 30만 원 올리고 30만 원 내리면 딱 둘이 단순 계산만 놓고 그렇죠. 보면 예. 진짜로 7배 차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뭐 100만 원에서 조금 올라간 숫자, 저긴 1,000만 원에서 조금 내려온 숫자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 좀 지적해야 될 거는 그 일하는 사람 숫자, 예. 가구당 몇 명이 일하느냐를 보면은 이 1분위가 0.83에서 0.69로 줄었어요. 일하는 사람이 예, 100가구 기준 83명이 일했는데 예. 지금 69명이 일하고 있는 거죠. 잘 사는 계층은요? 잘 사는 계층은 늘었어요. 아 늘었어요. 두 명씩 일하다가 2.07이니까 예. 100가구 기준에서 200명 일하고 있다가 아하. 207명으로 늘은 거죠. 일하는 사람이. 그럼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조금 잘 사는 집은 애들까지 다 벌고 그렇죠. 엄마 아빠 다 엄마, 벌고 아빠 애들도 벌고, 벌고 말하자면 못 세 사는 집은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했는데 애들도 취업이 안 돼서 그렇죠. 예. 가구에서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일보다 상황이고. 안 돼. 일보다 적고 더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하. 100가구 기준에서 한 14명이 줄었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이유 많죠. 예, 여러 가지 이유 많은데 예. 일단 이제 제일 저거를 설명을 함에 있어서는 역시 그 일자리의 개수, 예, 그게 일자리 개수가 개수가, 예. 하위 계층에서 줄었다. 하위 계층에서는 100명 기준 100가구 기준 14명이 줄었고 아이고, 그렇군요. 상위 계층에서는 7명이 100가구 기준 7명이 늘었다는 거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개수 중심의 정책적 관점이라고 해야 예. 될까요? 결국 일자리를 지킨 사람한테 돈을 더 준다. 요거보다 네. 새로 좀 뭘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받게 해주는 이 부분. 네. 예, 그게 이제 제일 좀 아쉬운 부분 예, 중에 결국은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 소득 양극화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예, 것 같아요. 예. 그건 잠시 뒤에 저희가 예, 그쪽으로 다시 뭐, 글로 예, 한번 좀 예. 가보죠. 예. 근데 저 경영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예,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용어가요. 예. 이 정도면은 양극화입니까? 초양극화입니까? 글쎄요. 그 3분기 아까 저 평론가께서도 그 3분기하고 지난분기로 보셨는데 네. 3분기를 쭉 놓고 보면은 11년 만에 최악이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예. 때 이후로 이로 최악인 건 맞죠? 3분기 기준으로. 예, 3분기 아니면 뭐 5.9도 있고 그런데 예, 예. 이두 소득의 배율이 저렇게 3분기 그러니까 그 분기별로 계절성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네, 하기 때문에 네. 그 계절성을 감안해서 같은 분기끼리 비교하는 게 더 정확하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사실 윤 한 10년 교수님은 만에 최악이다. 차마 초양극화라는 말, 그 용어는 아직은 쓸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초라는 말이 뭐 이제 너무- 초인플레라든가 예, 뭐 예. 이런 데다가 너무 쓰는 말이긴 한데 과장된 표현 같아서 저희도 예, 그러면 예.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예. 양극화가 심화됐다 정도로만 표현을 하고 초양극화라는 용어는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연학 교수님, 지금 네. 보여드리는 저 그래프는 5.52배. 뭐 2015년쯤에는 그게 그래프가 제일 낮다란 얘기인데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확하게 저게 뭐지 하고 금방 이해를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저게 이제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이라 그래가지고요. 아유 어려운데요. 예,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각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예. 실제로 총 벌어들인 것뿐만 아니고 그 벌어들인 세금이나 나가는 예, 거 빼고 예.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을 가장 하위 20%하고 네. 상위 20%, 하위 20%, 상위 20% 나눠 보면 5.52배가 뜬다. 즉 아하. 상위 5분이라고 그러는데 상위 20%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그 가구가 아하. 5배 반이고 그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003년부터 저 통계가 시작이 되었는데 예. 2007년에 이제 동률입니다. 5.52가 동률이고 13년 동안에 최악이 5.52 지금 두 번 3분기 기준으로 올해하고 2007년 두 번째 예, 나오는 예. 거고요.
그 상황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저 보시면 쭉쭉쭉 조금 개선되는 듯 하다가 올해 다시 굉장히 나빠진 거죠. 저게 5.52배로. 저 수치가 낮아야 양극화가 줄어든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예. 그 수치로 잘 통계로 사는 나온 가구하고 거죠. 못 사는 예. 가구하고 가처분 소득의 차이거든요. 네. 그게 4.8배에서 5.5배로 늘었다는 것, 그 차이가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좀 쉽게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내가 내는 세금 나가고 보험료 나가고 뭐 나가고 해서 실제로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이 내 소득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경제 용어로는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여기 통계청의 처분 가정 소득이라는데 일반적으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이른바 가처분 소득을 잘 사는 사람의 가처분 소득과 못 사는 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비교를 해서 나오는 수치인데 의외로 보면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가 최저점입니다. 그럼 그때보다 그 소득 가처분 소득의 양극화 추세도 점점 심해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저 통계상으로는 최소한 그때보다는 지금 실업률이 많이 늘은 거고요. 아. 실제로 아까 앞에 통계도 나왔지만 경기가 나빠져서 실업률이 늘어날 때 상위에 있는 5분위 계급은 오히려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식도 그렇죠. 취업하고 예. 그 좋은 직장 그 뭐랄까 상용직인데 네. 실제로 임시직이라든지 질 나쁜 일자리를 1분위 계층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서 경기가 나빠서 사람을 해고를 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1분위 계층이라는 거. 그래서 아하. 지난 2, 3년 동안에 일자리 상황이 나빠지니까 예. 1분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해고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이 줄다 보니까 예. 이 소득이 차이가 이렇게 심해지는 소득 격차 차이가 심해지는 네. 그런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연관된 질문을 윤창현 교수님한테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추가 질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 가구로 계산하셨잖아요. 예, 가구죠. 잘 사는 가구는 일자리도 엄마 아빠도 벌고 애들도 예. 다 벌고 예. 못 사는 집은 엄마 아빠도 실직이 되고 애는 취업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그렇죠. 하셨는데 예. 가구당 말고요. 예. 이걸 1인 가구 1인으로 이렇게 환산한 통계는 없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 통계가 애매한 건데요. 예. 1인당 그러니까 가구가 800만 원 벌면 예. 4명이면 사로 나누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1인당. 예. 근데 이제 그 800만 원을 서로 좀 이렇게 냉장고 하나면 되는 거고 예. 에어컨 하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나누냐면 루트로 나눠요. 아. 예, 이게 이제 그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그러면은 그게 1인당으로 바뀝니까? 그렇죠. 그게 1인 이제 가구로. 일종의 그 1인 개념인데 정확하게 사람 수로 나눈 게 아니라 사람의 루트를 취하면은 네. 4명이면 2로 나눈 거거든요. 네. 그러면 800만 원 벌었으면 4명 가구면은 루트 2로 4로 나누니까 2로 나누니까 400만 원 정도는 누린다는 거죠,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 소득의 효과는 누린다는 말씀이시니까. 누린다는 개념이죠. 그럼 이제 전문가 영역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지금 따지실 필요는 없을 그래서 듯하고. 요게 1인당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가구당이라고 라고 보기도 보기도 애매한데 요게 이제 OECD에서 쓰는 방법인데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누리느냐를 이제 루트를 통해서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하나만 부연 설명드리면 일단 1인 가구는 제외됩니다. 예. 1인 가구 가구는 굉장히 빼고. 많잖아요. 이거 예. 빠진 거고 그다음에 1분위 가구하고 5분위 가구하고 가구 수 구성원이 다릅니다. 그러네요. 1분위는 평균 2.4명이고 5분위는 3.48명입니다. 네. 잘 사는 사람들 중 가족 숫자가 좀 많고 예. 저기 가난한 사람들 가족 구성원 세대 구성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 통계를 가지고 한 사람당 수입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미스리딩, 조금 그거는 오해 예, 소지가 예. 있고 말씀하신 예. 대로 그래서 복잡하게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는데 전체적으로 가구당 네. 수입 혹은 가처분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누리는 정도라고 보면 될 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도, 800만 원인데 4명으로 나누면 2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 사람에서 200만 원 버는 거랑 똑같냐?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하. 4인 가구가 800을 벌면 혼자서 200 버는 것보단 낫다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여러 알겠습니다. 가지 예. 면에서. 그래서 교수님들이니까 역시 이 분석의 툴이 전문가 영역으로 하니까 점점 어려워지는데 박평권 의원님. 네.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중에서 흔히들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 아이 셋째 낳는 부터는 부의 상징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럼 맞다는 얘기네요. 맞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가정일수록 가구일수록 가족 수가 많네요. 블랙 코미디의 한 가지인데 그래서 셋째부터는 왜 강남에 가면 이름 안 부르고 셋째야 이렇게 부른다는 농담이 그래서 이름이 있습니다. 셋째야 그러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그렇죠. 나 우리 이게 집 좀 사는 집이야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는 일종의 블랙 코미디인데 예. 사실 먹고 살기 어려운데 세대 가구원이 늘어나기가 어렵죠. 예. 있던 가구도 분화되는 게 저소득층의 패턴입니다. 이게 소득
통계하고도 연계가 돼 있군요. 그렇죠. 그게 그냥 농담이 아니네요. 셋째야 넷째야라고 부르면은 아, 저 집 좀 사는 집이다라고 하는 시중의 농담이 통계로 드러나는군요. 아유 참 좋습니다. 뭐 근데 좀 숫자를 들여다 보면 들수록 지금 이제 우울한데 분명한 거는 가구가 됐든 1인이 됐든 잘 사는 층과 못 사는 층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거는 지금 팩트로 수치로 드러난 이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어느 정도 좀 다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상하고 있는 답변하고 전문가들은 그거 플러스 알파로 또 다른 정교한 무슨 분석이 있는지를 여쭤보도록 하죠. 윤 교수님부터 돌아볼까요? 예. 뭐 최저임금 올라서 일자리 줄었다 뭐 이런 예. 얘기는 지금까지 예. 숱하게 많이 많이 했는데 했죠. 예. 그거 말고 또 뭐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산업들도 많고, 아하, 산업 예, 전반적으로 조선업, 안 좋다. 예, 조선업이라든가 뭐 자동차 그다음에 다 장사가 쉽게 말해 좀 잘 안 됩니다. 예. 예, 그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나빠질 거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그 최저임금 효과까지 겹쳐지고 그래서 최근에 최저임금 효과가 좀 봤더니 이제 중소기업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 데가 많아요. 네. 납품하는 데 정도, 2차 협력 기업 정도 이런 데는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10월달 고용 동향에서 좀 주의해 볼 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10만 명 줄었더라고요. 고용원이 없다면 나 홀로 이제, 경영을 하거나 식당하고 아니면 뭐, 와이프하고 부부가 그냥 말하자면, 내 몸으로만 하는 그런 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자가 10만 1,000명이 줄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이제 4,000명이 줄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가끔 이제 쓰는 얘기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늘지 않았느냐, 고용의 질은 좋아졌다 이제 이렇게 그게 얘기를 그 하고 근거였죠. 그랬는데, 예, 그것마저도 이제 줄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단순 노무직. 예. 이게 사실 이제 뭐 식당이라든가 뭐 알바라든가 뭐 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하자면 좀 저숙련 노동이죠. 네. 예. 예, 9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나온 고용 통계하고 이번에 나온 가계소득 통계가 이렇게 묘하게 좀 맞아 떨어지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묘한 겁니까? 필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건 일치한다. 물론 다른 거는 또 얼마든지 요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예. 적어도 분명한 거는 자영업자 숫자가 10만 명 이상 줄고 네. 그다음에 또 단순 노무직. 그럼 예. 단순 노무직 이분들이 급여가 높은 분들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높은 급여를 안 받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숫자가 줄었다는 거는 얼마 안 받는 그 급여마저 없어졌다는 뜻이겠죠. 예.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누려야 될 역순으로 가장 최저임금 저임금을 받던 분부터 해고가 되기 시작했다. 됐다. 그래서 결국은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부작용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도 말하자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고 하나만 덧붙이면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일자리가 지켜진 유지된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은 올랐을 올랐죠. 거예요. 올랐겠죠. 그러면 예, 그래서 상위 이제 그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늘어난 거는 그래서 임금이 올라간 혜택은 오히려 상용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그렇죠. 잘 사는 계층이 가져갔고 그렇죠. 받아야 될 계층은 그 혜택을 받아야 될 계층은 잘렸고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 숫자가 줄었거든요. 숫자가 개수가. 줄었다. 질은 좋아졌다. 질 좋아졌으니 좋아진 양질의 그 소득 증가는 위쪽에서 가져가고 그리고 개수가 줄어든 거는 이제 아래쪽에서 가는 그게 거예요. 이제- 동의하십니까? 예, 저 김 동의하죠. 교수님? 그게 이제 정규직의 역설이거든요. 예.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그 노조의 입김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노조원들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노조라는 게 되게 정규직 직원들로 구성된 그래서 비정규직의 일용작급직에 대한 보호는 이 사람들이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 이미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근로조건을 더 낮게 하는데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의 임금비 부담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기업이 가용한 임금 수준은 정해져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혹은 일용작급직은 오히려
해고를 해야 되는 이게 예. 비정규직의 이익을 정규직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하. 그래서 노조 입김이 세서 정규직을 많이 시켜줄수록 그 한계 승상에 있는 일용작급직.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차라리 기간제라든지 예. 그 이런 비정규직은 또 보호를 위해서 원래는 2년이면 2년 이상 그 고용을 못 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법안 개정을 하다 보니까 그 여파가 예. 그마저도 보호를 못 받는 2년이 되면 무조건 해고를 해야 되는. 해야 또- 되는데 이제 또- 그걸 대해서 뭐 3년을 연장하자 그러면서 그분들 좀 이익을 지켜주려다 보니까 그게도 해당이 안 되는 임시직, 예, 임시직, 임시 1개월 노무직, 미만의 예, 노무직, 일용직, 잡급직, 노무직, 예, 용역 예. 이런 분들은 아예 아무런 법의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예. 분들이 아무래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고 정규직을 보호해 주려다 예, 보니까 예. 그런 분들이 불행히도 저 일분위의 대부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예. 경기가 나빠지는데 오히려 정규직에 대한 대우는 더 좋아지다 보니까 예. 그러면 비정규직 혹은 일용작급직은 해고를 해야 되고 그 유탄을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이 일분이죠. 예. 그 쉽게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50만 원 받고 어떻게 사냐 요즘 세상에 이게 한 200만 원은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로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그렇죠. 예. 그나마 150만 원 받던 일자리를 해고당하는 이 유탄을 맞아서 이게 현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게 적절한 비유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 선한 결과를 반드시 낳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도는 거거든요. 분명히 예. 선했는데. 그래서 불경기 때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나쁜 일자리도 없는 일자리보다는 낫다. 그래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일자리 숫자는 줄어들고 그래서 그나마 나쁜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일자리가 없는 일자리가 되어버리는 뭐 예. 그런 상황이 좀 생겨버린 거죠. 근데 네. 박평론가님,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 주제로 해서 이런 토론을 한 지가 지금 벌써 1년이 넘고 1년 반이 됐는데 숱하게 이런 시장의 경고는 나왔잖아요.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다라는. 그렇죠. 근데 제 기억에 좋아진다고 이게 처음에는 그러는데 지난번에 지난 정권 때 조금 올렸을 때도 8% 올리고 그랬을 때도 처음엔 그랬는데 6개월 지나고 보니까 금방 극복되더라. 시장이 적응하더라. 연말만 되면 좋아진다. 그 기억나잖아요, 우리. 기억나고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저희가 연초에도 나눴던 대화에 다 들어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저희가 나눴던 대화에서 이구동성으로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가 부디 우리의 전망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설명은 저는 사실 페이퍼를 보든 뭐 언론 보도를 보든 악화세 완화 이런 단어는 사실 생전 처음 들어봤는데 어떻게요? 앵커께서도 어떻게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시요. 상황이 좋지 않아졌다. 상황이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 예. 기획재정부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악화세가 완화됐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악화되는 추세가 완화됐다. 한국말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나쁘다. 좀 나쁜 게 덜해졌다. 이런 좀 얘기인데요. 덜해졌다. 덜 나빠졌다. 저는 그 설명 자료를 보면서 사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컴의 면도날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안을 설명할 때 구구절절하게 설명이 길어지면 이건 진실이나 사실과 거리가 멀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사안을 정확하게 단순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중부정도 쓰고 수식어에 수식어를 더하게 되는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택시 요금을 올리고 나서 손님이 떨어졌다 이러면 요금이 올라서 손님들이 좀 덜 타는구나.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일자리라는 그 고용에 대한 값입니다. 이게 올라가서 그래서 고용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데 그동안은 마치 여기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인 것처럼 합리적인 비판을 차단해왔거든요. 저는 현재의 결과가 사실은 예정됐던 미래가 아닌가 이런 씁쓸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망이 틀리기를 바랬지만 전망은 틀리지 않았고 이건 시장에서 경고됐던 바고 예견됐던 필연적 결과다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요지십니까? 그렇죠. 저희가 택시요금 그때 인상한다고 처음 얘기 나왔을 때도 예. 적어도 반년은 손님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 산업금은 그동안 올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서 올리잖아요. 예. 당연히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물론 제가 정부를 대변을 하거나 정부를 대변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기는 합니다만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이요. 지나간 거 다 빼고 이 상황에서 그래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좀 늘렸고 그 최저임금 속도 조절 들어갔고 공약 10,000원 지키지 못한다고 대통령이 사과도 했고 그 얘기는 속도 조절한다는 얘기다. 노동시간 단축, 경영계의 어려움과 기업의 어려움 들어서 탄력 근로제 확대하겠다고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민노총이 저렇게 이제 반대하고 있는 건데 정부가 이 속도 조절을 하고 방향을 선회하고 이 조절해 가는 이게 지금 그래도 방향은 잘 잡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모자른 겁니까? 아니면은 엉뚱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 좀 부탁드리네요. 조금 아쉽죠. 예, 조금 좀 더 화끈한 유턴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을 지금 좀 해야 그냥 되는데 좌회전만 약간 뭐 이렇게 좀 저 30도 이렇게 30도밖에 안 돌고 틀었다. 안 틀고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최저임금 얘기도 아까 해주셨습니다만은 KDI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만 최저임금 예. 이상 받는 분도 많잖아요. 예.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전부 봤더니 그 중에 70%는 중산층 가구에 속했더라. 그러니까 지난 1년 예. 반 동안에 가장 해피한 계층을 굳이 따지자면 가운데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중상층들이 제일 소득 이 증가분이 컸죠. 그렇죠. 아버지는 돈 잘 버는데 아들이 알바 뛰는 거, 하면서 예. 최저임금 받으면 예. 혹시 그 자리를 지켰다 그러면은 아들 소득이 올라갔을 거 올라갔으니까 아닙니까? 중상층들은 그러면 우리는 최저임금 받는 분은 다 아주 힘드신 분들이고 예, 어려운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 보고서는 그 중에 70%가 사실은 자기가 속한 가구는 중산층 네, 가구, 네. 그야말로 아까 통계에서 뭐 3분이나 4분위 같은 데 속해 있고 네네. 그리고 30%만 빈곤층이더라 이거죠. 그러네. 그러면은 그 빈곤층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려준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70%는 돈이 좀 새고 있는 거죠. 나쁜 말로 하면. 예. 왜냐면 원래부터 이분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 소득 분포를 더 좋아지게 만들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 돈이 예. 제일 아래쪽에 가지 않고 제일 아래쪽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힘들고 예. 중간에 알바를 계속 하거나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더 많이 받으니까 지금 중간에서 그거를 가져가고 있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 반론으로요. 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윤 교수님이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지 행간을 읽으셨을 것 같은데 노조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조얘기.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취지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맨 왼쪽 파란색 계층에 있는 못 사는 분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지 않으면 인위적으로라도 올려주지 않으면 이 양극화 너무 심해진다고 해서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했는데 교수님 이제 예. 그 혜택은 노조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들이 다 가져갔고 그렇죠. 정작 맨 왼쪽에 있는 분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다 잘려나가는 이 현상. 그렇습니다. 정부가 최초로 이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운영 과정에서 노조하고의 이 핸들링이 잘못된 겁니까? 원인이 뭐로 보세요? 뭐 다겠죠. 저는 그 아까 뭐 이 정책이 잘 되고 있냐 뭐 여쭤보셨는데 영어로 왜 too little, too late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Too little, too late. 근데 너무 지금- 작고 너무 네, 늦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정부나 청와대에서도 문제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지하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저 경제 살인탑을 다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좀 과감하게 방향 전환을 지금도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뭐 자존심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엄중한 인식하고 문제점 다 이해하고 있지만 또 여전히 정책 방향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겉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 뭐 정책 기조는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 세부 어떤 정책 실행 방안들은 과감하게 뭐 유턴까지는 몰라도 그 좌회전 우회전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여전히 문제점 인식하고 있고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방향 전환하는 데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고요. 그러면요, 네. 제가 거기에 반론되는 민노총의 예. 제가 지금 정리해놓은 그 질문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노총의 주장 1. 최저임금 올라간 거 없다. 산입범위 확대하면서 최저임금 올라간 거 없다. 10,000원 공약 지켜지지 않았다. 지금 민노총의 주장의 핵심은 이거고요. 예. 두 번째, 근로시간 단축 하긴 뭘 하느냐. 탄력근로제 늘리면은 효과 없고 일은 똑같이 하고 임금만 줄어드는 효과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은 원천적으로 후퇴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첫째로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죠. 물론 산입 범위가 늘긴 했지만
금년에 16.4% 올랐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산입범위 늘은 거 하더라도 감안하더라도 10% 이상 오른 건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노총에서 10,000원의 공약을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그거는 거는 뭐 팩트지만, 그건 팩트지만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은 없다라는 거는 과도한 주장이고 과도한 주장으로 더구나 보시는군요. 내년에 또 10.9%를 올리게 되면은 이게 2년 동안 한 30% 가까이 오르게 되는 것이고 예. 이것이 뭐 실제로 올란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정말 애서 숫자를 외면하는 것이고요. 뭐 교수님은 최소한 민노총의 이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않으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노동시간 단축 탄력 근로제 확대되면 임금 오히려 줄어든다라는 그 주장은 어떻게 그 보세요? 일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다 보면은 탄력적으로 그 근무 시장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 민노총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예. 여야 간에 다 합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대기업은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6시 되면 노조가 가서 불을 다 끄고 컴퓨터 꺼버린대요. 예, 그러면 해외 뭐 이렇게 영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6시 되면 불 끄고 다 몰래 퇴근하라. 해야죠. 뭐. 몰래 하고 집에 가서 예, 그러니까 하고 회사 앞에 카페 가서 하고 뭐 그래야죠. 탄력 근로제 그나마 조금 적용을 받는 것도 중소기업들이고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해외 업체들하고 대기업들은 걱정 없어요. 아니 또. 그 대기업들도 지금 타격이 있죠 실제 글로벌 경쟁에. 그렇대요? 예. 물론 뭐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소기업하고 영세업자들이 이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임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한 게 뭐냐면 1분위를 보면은 근로소득은 47만 원인데 이전 소득은 60만 원입니다. 즉 무슨 차이입니까?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지가 일해서 버는 그건 소득이고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전 소득은 뭡니까? 정부로서 보조금이죠. 아, 연금, 정부가 주는 거? 뭐 노령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 기초연금, 무슨 예. 연금? 그게 60만 원인데 실제로 이제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이전 소득이 많다는 건데 지금 보시는 저 그래프네요. 예. 근로소득은 줄고 이전 소득만 늘었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나눠주는 돈은 좀 늘은 거네요. 예. 그런데 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이전 소득이 1분위만 늘은 것이 아니고 잘 사는 4분위, 5분위도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아동 수당 같은 거 뭐 다 주니까. 예. 그래서 저는 타겟팅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가 그, 아니고 예, 보편적 복지가 되는 복지로 가면서 속된 표현으로 타워팰리스 사시는 분들도 다 연금 받고 있는 받으신다는 거죠. 얘기예요. 그래서 예. 재정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예. 차라리 1분위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정말 그 어떤 정부 지원을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 주고 예. 그 사실 정부의 지원이 필요면 4분위, 5분위도 딱 보면은 20% 이상이 이전 소득이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로 받는 보조금, 연금 뭐 이런 예.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 맞는데 그래요? 똑같이 주다 보니까 혜택이 정말 가난한 한 사람한테 돌아가야 혜택은 희석되고 필요 없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뭐 몇만 원 더 준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예, 되는 것도 예.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타겟팅을 해서 확실하게 먹고 살 만큼 그러면 재정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방향 전환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김연학 교수님이 지금 저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요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부분이고 저도 준비가 됐던 질문이니까 일로 그냥 네. 점프해서 가보겠습니다. 박 평론가님. 네. 이건희 회장 손자한테도 무료급식 해야 됩니까? 타워팰리스 사는 노인들한테도 연금 드려야 됩니까? 라는 논란이잖아요, 결국.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 걸러내는 행정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아예 그냥 다 주고 맙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동 수당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보편적 복지라는 게 결국은 표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부도 이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예. 기초노령연금 이런 거 뭐 전 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이고, 근데 문제는 돈이 가야 할 곳에 제대로 적시에 가느냐, 사실은 거기에 복지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는 건데, 뭐 두 가지 이제 와서 만시지탄입니다만 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가고 있었던 시장 경제 질서를 정부가 이렇게 용감하게 무너뜨렸느냐,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질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하, 네. 두 번째는 이걸 AS 한다고 하는데 뭐 예컨대 에어컨이라면 실외기가 고장났는데 왜 필터를 고치고 있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고장 난 거는 실외기인데 안에서 지금 저 안에 내부 에어컨을 뜯어내고 있군요, 지금. 그렇죠. 아하. 윤찬 예, 교수님은 예. 이 결국은 이 논의까지 가네요. 예, 뭐 이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가 맞냐 먼저 여기까지 좀 논의가 가게 되네요. 글쎄요. 그게 더 받으면 좋죠. 사실 네. 준다는데 뭐 저희 싫어할 집안의 사람도 어르신들은 다들 좋아하시긴 좋아하시죠. 하시던데요. 예. 아, 그리고 예. 제가 어느 토론회 가서 패널이 이렇게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는데 대학생이고 알바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네. 집 월세는 아버님이 내주고 계신다. 아하. 그러면은 뭐 지방의 출신이지만 월세 서울에 그
월세를 내줄 감당할 정도면 정도로? 그러면 적어도 이제 조금 여유가 상위 있다는 얘기. 뭐 중간 정도는 중간 최소한 이상은 간다고 된다고 치고. 저는 보고요. 예. 예. 근데 더 달라. 나는 적극 찬성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더 줘야 된다. 네, 뭐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면 이제 지금- 그 학생이 왜 그런지 제가 알죠. 당연히 더 받으면 좋죠. 그러나 이른바 공공 이전 소득이 늘어나면은 늘어나는데 정부가 돈 주는데 마다할 사람은 마다할 없다는 사람이 거죠.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자기가 예. 받는 돈 늘어나는데 싫어할 사람은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좋아한다고 다 주면 그러면 나중에 가서 전체를 봤을 때 제가 그 학생을 봤을 때 저 친구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 친구의 최저임금은 저거는 소득 분포를 악화시키는 최저임금 상승일 수도 있어요. 아하. 왜냐하면은 예, 그 예. 친구의 가구의 소득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는 네. 한 말씀 보태고 싶은 게 제가 여기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연초부터 작년부터 여러 방송에서 30번 정도 하셨어요. 말씀을 예, 드렸는데 예. 이제 한 번 방송을 이렇게 하고 나면 뭐 전국에서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이 알바도 한 번 안 해보고 냉혈한이다. 삼각김밥 먹던 친구들이 김치찌개 좀 먹겠다는데 그렇게 배가 아프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요. 지금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해야겠는 게 이게 정부에서 주면 좋죠. 주면 좋은데 한 가지는 세금이라는 이 보따리가 화수분이 아닙니다. 화수분이 아닐 뿐더러 두 번째로 우리의 비소비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벌었을 때 네.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되는 월급에서 지출. 자동으로 떨어져 그렇죠. 나가는 뭐 거죠. 세금, 예. 건강보험, 뭐 국민연금 이런 것들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로 나가는 돈, 비소비 지출, 내가 돈 정말 옷 사고 음식 사 먹고 이런 데 쓰는 돈이 아니라 이런 비소비 지출이 1년 사이에 23% 넘게 늘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에서 떼어가는 것이 이쪽에서 떼고 아래쪽에서 다시 돌려준다 한들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란 얘기예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이전하는 소득이 늘어난다. 이전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선다. 이거는 싸늘하게 말씀드리면 원조 경제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잘못됐다라고 지금 생각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반대로 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원천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50만 원 받는 사람이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 최소한 200만 원은 받게 좀 해주자. 거기에 맞춰서 좀 해보자. 그러려면 최저임금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좀 저 감내하고 가십시다라고 하는 이 방향 설정이 그렇게까지 잘못된 겁니까? 그 방향 설정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걸 개인으로 본 거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1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부잣집 아들로서 잠깐 심심풀이 할 수 있는 알바생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후자만 생각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상승해서 후자는 오히려 직업을 잃고 전자의 경우에는 뭐 자기 꼭 굳이 예, 알바를 안 해도 되는데 알바를 하게 되는 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예.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박 평론가께서 비소비 지출 말씀하셨는데 1분위가 소득이 7% 감소했는데 네. 사실은 비소비 지출 즉 뭐 세금이나 연금 이런 내는 게 많아가지고 실제로 처분 가능한 소득은 10%가 줄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임금 소득은 7%가 줄었지만 가처분 소득은 10%가 줄었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실제로 세금이라는 이런 내는 돈을 빼고 나면은 실제 소득은 더 줄었다는 것이고 제가 이제 박 평론가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아예 1분위에 계시는 분들은 왜 근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이전 소득이 많다는 것은 뭐 말이 안 된다 원조 경제다 그러시는데 저는 차라리 1분위는 그냥 원조 경제로 살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노령 가구 세대라 이런 분들은 아하. 이분들한테는 확실하게 예. 어떤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에 있고 직업을 제대로 못 가지는 분들이니까 재정 지원, 최저임금 상승이 아닌 재정 지원을 통해서 예. 확실하게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해 드리되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뭐 무조건 정세 이런 것보다는 4분위, 5분위들한테 굳이 필요 없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그 이전 소득을 예. 빼가지고 1분위, 4분위, 5분위 빼서 예. 1분위에 계신 분들한 차라리 확실하게 보조를 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복지 국가로 가는 예, 어떤 예.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악화된 경제 지표만 가지고 뭐가 잘못됐다가만 얘기할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자꾸 창의적인 해법을 대안을 제시를 해주니까 오히려 저는 반가운 생각은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그거 논란 벌이지 말고 하위 20% 못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몰아서 도와주자 그냥.
이걸 이렇게 흩뿌려 가지고서는 그 모래 아래 물 뿌리듯이 그렇게 돈을 그렇게 쓰지 말고 못 사는 사람들 위주로 그냥 도와주자, 과감하게. 그 논란 벌이지 말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교수님? 글쎄 그 아주 저 창의적인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이 통계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561만 명의 예. 1인 가구가 빠져 있습니다. 아, 통계에서. 1인 가구가 또 빠져 예, 있습니까? 여기다 2인 가구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1인 가구는 그 1인 가구 1인 가구는 561만. 대부분 못 사는 분들에 속하는 분들입니까? 좀 사는 분들에 속하는 아무래도 아래쪽이 많죠. 아무래도 독거 아래쪽이다. 노인을 상상해 보시면 자, 그렇다면 윤 교수님 지적대로 예. 여기에 1인 가구가 빠졌다. 만약에 집어넣는다면 예. 더 악화됩니까? 아이고 뭐 어마어마하죠. 지난번 그거, 통계청장이 이것 때문에 잘린 거죠? 예, 뭐 그런 거 포함해서 지난번 이제 1인 가구 넣어서 통계를 하면은 뭐 굉장히 나쁩니다. 그 그러면 보건사연관에서 나온 게 있긴 한데 예. 하여튼 지금 우리가 보는 숫자는 지금 다 뭐 그냥 막 늘어나는 거죠. 1인 가구 집어넣으면. 그러면 예, 그러면 그 10%로 막 그걸 자르고요. 예. 하위 10%대 상위 10% 자르고 1인 가구 561만 명 넣고 이러면은요. 하위 10% 대해서 상위 10%는 한 뭐 10배 이상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래서 7배가 아니라 10배로 늘어난다는 그럼요. 말씀이시군요. 예, 그리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지금 저 경비원 하시다가 혼자 되셨는데 뭐 경비원 같은 그런 일을 하다가 없어졌다. 그 순간 그냥 빈곤층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하위 10% 제일 못 사는 분 100명 중에 10명이죠. 예. 그분들의 경우는 7명 정도가 독거노인이다. 이렇게 지금 저 분석 결과도 있어요. 예, 뭐 예. 그때 바뀌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 그거까지 집어넣으면은 사실은 이 1인 더 가구 암울한 독거노인 조건이에요. 암울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저 정도 나온 것도 다 2인 가구 이상 넣기 때문이고 네. 1인 가구 집어넣고서 좀 솔직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통계청장께서 좀 어이구. 돈도 많이 좀 예산도 타셔서 1인 가구 다 집어넣어서 아주 예. 솔직하게 이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예. 그리고서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그런 방법으로 힘드신 분을 도와드리는 게 예. 복지지. 아니 아버지가 월세 내주는 친구한테 돈 더 주는 게 그게 복지입니까?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의 OECD 국가 중에서 복지 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라는 거 여러 번 우리가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OECD 평균이 전체 GDP 한 20% 정도가 복지 지출이 우리는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복지 지출은 늘려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사실 과감하게 방향 전환해서 아까 윤 교수 말씀하신 대로 1인 뭐 독거 가족 포함해서 그런 계층들한테 어느 정도 기본 생활 대여금 지원해주고 그 대신에 지원을 안 해주는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는 분들한테는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는 어쨌든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루아침에 10%에서 20% 올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필요한데 제가 아까 투리틀, 투레이시라고 하는 조금씩 이렇게 하니까 결국 받는 사람도 효과를 못 느끼고 안 줘도 되는 사람도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받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네.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부터 놓고 근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그리고 일자리를 늘려도 그 일자리 늘어난 일자리를 가져가지 못하는 기본적으로 네, 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대한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평론님한테 제가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언론도 다 알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는데 이 통계에서 1인 가구가 빠져 500만 가구 500만 명 넘는 숫자가 이 분모에서 빠진 거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까지 가면 이게 너무 복잡해져서 통계가 맞네 틀리네로 가기 때문에 저도 언급을 안 했는데 윤 교수님이 그 불편한 진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도 알고 있죠. 이 알고 통계에 있죠. 숨겨져 있는 이 또 다른 이 암울한 현상 알고 있죠. 그럼요. 고용 통계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계 동향 조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숫자를 최대한 좀 윤색이 돼 있다고 할까요? 네, 네. 이 현실에서 우리가 그래도 시비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크게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 그 숫자들이 테두리 안에서 정리가 돼서 나오는 정리하는 것이고요. 거, 예, 예. 정부가 흔히 일자리에 사정이 나아졌다 이렇게 근거로 들었던 그 고용률이라는 것도 사실 말이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일주일에 딱 1시간만 돈 벌 목적으로 일을 하면 고용률을 높이는 근로자로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분께 제가 이 시청자들이 가질 만한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죠. 그래서 이렇게 빵을 한 덩어리를 여러 조각으로 막 빵부스로 쪼개가지고서는 모든 계층한테 다 나눠주는 이런 보편적 복지 말고 그래서는 그 소득 가지고는 성장이 안 되니 빵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데는 오케이, 도와주자. 근데 저소득층에다 그냥 도와주자. 빵을 한 덩어리를 통째로 줘버리자. 그래서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사회 안전망이라는 걸로 좀 더 이렇게 방향 전환을 확 좀 해야 된다라는 이 지적 정리 좀 한번 해보죠. 먼저 박평론가님, 정부가 그렇게 방향 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까? 안 느끼는 것 같습니까? 필요성은 느끼죠. 느낀다는 단적인 예가 그 전통적인 정치적 우군이었던 민주노총하고 지금 결별을 사실상 선언하고 있잖아요. 예. 어제 경사노위 출범하고 나서도 대통령이 투쟁할 때가 아니라 타협할 때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시는 건 예. 일자리 상황의 엄중함, 경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내놓는 논평을 보면 엄중함은 인식하는데 방향은 이대로 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길이 굉장히 막히는데 길이 굉장히 막혀서 지연될 것은 알지만 우리는 우회도로로 안 간다 이 얘기예요. 우회도로 안 간다. 그러면 뭐 이 논의 자체도 뭐 무의미한 논의인데 뭐 김 교수님은 이게 복지 정책의 이 보편적 정책에 대한 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금 역설을 하고 계시니까.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우리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내세웠는데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그 취지는 좋은데 워딩이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고 소득 효율적인 재분배 이런 예. 정도로 사실 보면 그 소득을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도모한다는 거는 뭐 그게 이론적으로는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결국은 이 정부가 말하는 혁신 성장이라고 혁신 성장 그쪽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의 세부 내용들을 보면은 분배 정책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 분배 정책을 좀 제대로 하자.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제 가지고 있던 생각이 두 개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고용주들이 좀 더 부담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재정 지원을 통한 그렇죠. 뭐 1차 분배 정책, 2차 분배 정책 그러는데 그렇죠. 1차 분배 정책의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재분배, 소득 재분배는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사실상 크게 이제 효과를 못 거둔 것 같고 예. 그렇다 한다면 재정 정책, 즉 정부의 지금 어차피 지금 정부의 기조 자체가 재정 확대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이 재정 확대 정책을 저는 좀 소득의 효율적인 재분배에 좀 초점을 예. 맞춰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화끈하다기보다는 뭐 먹고 살 만큼 지원해주고 그리고 말씀인즉슨 재정을 줄이거나 이 복지를 줄이지 말자. 저는 늘리는 데는 동의한다. 전체적인 그런데 양의 증가는 동의하고요.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타겟팅을 그렇죠. 아래 순으로 가자. 예. 이제 선별적으로 해주자. 예. 그런 우리 생각이 경영학 용어로 세그멘테이션 앤 타겟팅이 있거든요. 분리해서 시장을 분리해서 타겟팅을 타겟팅을 해서. 하자.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를 사람들이 만족스럽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예산 한 2배 정도 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덴마크 수준인데. 천조는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정을 하루아침에 그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재정을 조금씩 늘려서 복지를 늘리는 건 찬성인데 너무 크면 너무 급하게 올리면 네, 최저임금 마냥 사회 경제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리되 타겟팅을 좀 제대로 해서 물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이 복지에서 누수가 굉장히 많고 관리가 쉽지는 않은데 그 부분 우리나라 공무원들 굉장히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 설계를 잘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그 재원의 대부분 돌아가게끔 그런 식으로 좀 발상을 좀 전환해보자 그런 말씀. 근데 그러려면은 우선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바꾼다라는 어떤 선언부터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없이 그렇게 정책의 선회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말씀을 듣다 보니 좀 바꾸면 듣긴 좋은데 하는데. 아니면 소득주도 성장해놓고 실제로 세부 실행 계획이라도 그냥 그렇게 좀 맞춰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쓰기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쓰고 읽기는 다른 걸로 읽자 뭐 이렇게 지금 이런 워딩을 식으로 아마 바꾸기에는 정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원톱 체제를 선언을 했으니 원톱으로 간 후에 그분이 우선순위 조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미세 조정만으로도 그래서 얼마든지 혁신 좋아질 수 성장적 있다. 관점을 좀 더 위에다 놓고 소득주도 성장은 조금 아래다 놓으면은 네. 알아서 그게 조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포기한 게 아니고. 어허.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방법으로 현재 그 원톱 체제를 좀 네, 잘 네. 운용을 하면은 예. 조금 더 좋은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복지 문제 포함해서 참 이게 재원 문제가 항상 좋습니다. 문제지만 예. 하여튼 세금 많이 거둔 것도 좋지만 잘 쓰는 거 몰아주기를 좀 해주자라는 그런 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계속 얘기만 할 수는 없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 때 시청자들이 좀 혼선을 빚는 부분이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 동력을 잃고 있고 일자리에 근간이 되고 있는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는데 가장 큰 데가 자동차와 조선이다라는 말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이 좀 좋아지고 있고 물 들어올 때 노젓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업종별 이 산업별 이 현황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전후 막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동차하고 조선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건 사실 현실과 많이 다르고요. 그럼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이 뭔가 이 오류가 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상황을 대통령께서 그렇게 표현한 그 기저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재정부가 악화세의 완화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과세가 양화. 굉장히 나쁘다가 반짝 좋아졌다. 사실은 그 내용을 좀 부각해서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다 아시겠지만 조선산업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동네 경제가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피폐해진 상황인데 그 와중에 수주가 조금 됐다. 조선 산업이 좋아졌다 그 얘기고요. 자동차는 생산 대수, 판매 대수, 수출 대수 다 어렵다. 이거 국민들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신데 아주 나쁘다가 조금 팔리더라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그래도 아예 근거 없이 한 얘기는 아니네요. 반짝 좋아진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 아예 좋아진 건 아닌데요. 예, 예. 물이 들어와서 노를 저을 만한 상황은 절대 어쨌든 아닙니다. 제조업을 좀 빨리 이 부진에서 좀 떨어내자라는 취지로 그럼 이해를 한다 치고 김 네. 교수님 그거 들으셨을 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저도 그 참모가 너무 좀 오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또 자동차하고 조선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자동차는 아무리 봐도 뭐 좋아지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해마다 강경 투쟁에서 국내 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고 그나마 지금 광주의 일자리 광주 그것도 뭐 모델 안될 지금 것 같고요. 그거 예, 조금 힘들고. 적은 임금으로 자동차 공장 만들었더니 그 노조들이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그 반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뭐 현대자동차 경영진의 입장에서 보면 점진적으로 국내 생산 물량 계속 줄이고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우리나라 제품이 경쟁 우위가 있지만 자동차는 경쟁 우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는 점점 시들지 않겠는가, 제2의 조선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조선업은요? 그나마 조금은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근거로요? 어떤 거냐면은 뭐 최근에 수주가 늘은 것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구조조정이 많이 돼 있는 상태고요. 조선업은. 아하, 많이 그다음에 됐고, 예. 싼 맛에 중국 배들을 많이 선주들이 발주를 했는데 역시 품질상의 문제가 생겨서 선주들이 다시 한국 배로 유턴하고 있다. 유턴하고 역시 있다. 조금 비싸더라도 한국 배가 성능이 낮다. 아유, 그나마 좀 반가운 그나마 소식이네요. 그렇지만 예. 이게 대세 전환은 아직 아닌 거고 아니지만, 그 조짐이 예. 그나마 희망의 조짐이 있어서 뭐 그 예. 조선업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금융계 인사들 만나보면 차세대 주력주는 조선주다. 그래서 조선 주식을 쪽은 사라. 뭐좀 내년에 조- 좋아질 예, 거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선은 아예 완전히 밑바닥을 쳤기 그러니까 때문에 조선은 바닥을 친 거고 예,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어요. 예, 근데 자동차는 지금 바닥 바닥으로 쳤다라는 가고 있는 근거가 거죠.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니 시장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참모들이 되는데. 조금 정확하게 예, 상황을 예. 판단하고. 근데 윤 교수님 예, 예.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뭐 저 3분기 수출 실적은 좋다며요. 또. 예, 수출은 뭐 그런 대로 4,500억 불 정도. 그럼 어디가 좋아진 3분기까지. 겁니까? 뭐 일단 뭐 반도체 골고루 좋은 건 알고 좋아졌는데 있고. 반도체죠, 뭐. 예. 석유화학 쪽이 좋고요. 일반 기계. 그래서 13개 중에서 6개 정도 앞쪽. 그나마 좀 자동차. 위안을 해도 됩니까? 뭐 이거는 이제 또 내년도 이제 미중 또 무역 갈등 문제가 있어서 예. 그거 이제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안 하시네요, 윤 교수님. 예, 그리고 아까 자동차 얘기도 하셨지만 주식을 보면요. 예. 자동차 주식이 10만 원이 깨졌습니다. 현대 기아, 예, 현대차 예. 이 주식 10만 원 아래로 10만 원 내려간 아래로 거. 내려갔어요. 이게 혹시 그거 오늘 아침에 회복 못했나요?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돼요. 네,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신저가인가요? 신저가. 아. 예, 그러면 정말 신기록을 세우는데 아까 악화세가 뭐 완화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신기록을 세우는데 아래쪽 예.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되는 현재와 거기 때문에 미래를 다 같이 아이고 반영하죠. 좀 나왔네요. 예, 예, 현재 주가가 현대차가 92,000원. 예. 아이고 뭐 10만 10만 원 깨졌어. 회복되기가 좀 어려워 보이기는 그래서 하네요. 주가는 뭐 하루 이틀 뭐 오르락내리락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트렌드로 추세가. 말씀하신 대로 예, 예. 20만 원 하는 주가가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예, 반토막 이상 났죠. 26만 원 막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실적의 약간의 증가와 함께 주식 가격을 좀 보면서 네. 그거를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 보고서 하신 말씀으로 인식이 되면 뭔가 좀 우리가 뭔가 있는 것 같다 네, 할지 네.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 이런 것이 다 반영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중에서 좀 좋은 것만
이렇게 뽑아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신 듯한 느낌. 네. 그러면 그 일반인들이 볼 때 주가가 저렇게 빠지는데 예, 예. 저기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아니요, 뭐 그런 얘기죠. 집안에서도 저 애들이 힘들다 그런 건 그럴 수 있지만은 아버지가 힘들다 그러면 정말로 힘들어지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 위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대통령은 희망적인 걸 요만한 아무리 작은 거라도 끄집어내서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헤쳐 나가자고 지금 뭐 제안을 하고 이걸 하자라는 의미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거 뭐 맞네 틀리네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정확한 진단은 필요하죠. 예, 인식은 희망을 잃지 하는 게 아니라 두 분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 상태가 그렇게 좋으면 주가가 저렇게 되겠냐. 예, 그러니까 그런 진단이 얘기도. 잘못되면 해법이 잘못 그렇죠. 나오는 걸 걱정하시는 바로 거지 그거죠. 그거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닌데 자 그래서 경사 노위에 대한 지금 국민적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좀 높아졌습니다. 이거 이제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 걱정인데 일단 현재 상황은 민노총 들어올 거는 지금 기대 난망인가요? 지금은 어렵죠. 왜냐하면 명분이 없나요? 원하는 상황이 전개되지도 않았고 지금 굽히고 들어가자는 민노총 입장에서는 체면이 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지금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보겠다 했는데 한 번은 정족수 미달로 못 됐고 지금 다음 대회를 내년 1월에 네, 하겠다는 네. 거예요. 어찌 됐든 연말까지는 이 대화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울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제가 이거 구체적인 거 핵심적인 것만 몇 개 여쭙겠습니다. 네. 민노총 입장에서는 정부가 ILO 협약 기준 맞추겠다 그래서 전교조도 합법화 해주겠다고 하고 네. 대통령이 ILO 총회 가서 기조연설도 하신다 하고 네. 뭔가 자꾸 저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경영계에서는 오히려 또 반발의 기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경영계에서는 뭐 당연히 반발 기류가 있죠. 지금도 노사 관계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예. 이거 ILO 협약까지 비준이 되면 그렇다고 경영계가 네. 뭐 저 경사노위 박차고 나갈 분위기는 또 예.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예.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고 ILO 협약을 뭐 세계 150여 개 ILO 협약국 중에서 한 80여 개국 80% 이상이 그걸 비준을 했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비준하고 있죠. 그러면은 뭐 저는 ILO의 협약을 비준하는 거는 우리도 선진국 수준 있으니까 할 수도 있다. 근데 글로벌 문제는 스탠다드로 가자. 예, 근데 예. 문제는 균형입니다. 균형. 그러면 균형이라 하시면 균형이라면 사용자들도 글로벌 그 어떤 스탠다드에 맞게끔 어떤 노조를 어떤 뭐 제압한다고 그럴까요? 노조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노조들은 자기들은 양보할 건 안 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달라. 지금 사용자들 요구한 이런 겁니다. 대체 근로를 허용해달라. 대체 근로 허용이 안 된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부당 노동행위 폐지해달라. 이 네, 부당 네. 노동행위도 일본 같은데 상징적으로 구체적으로 처벌을 안 합니다. 예.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을 지금 2년에서 한 4년으로 연장해달라. 사용장 증거 농성 좀 금지해달라. 예. 이런 것들은 선진국에서도 안 하고 있는 일들이니까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사용자 측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안들 노조가 들어주고 또 반면에 노조 측에서 또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 예, 무슨 뭐 예. 해고자 실업자 노조 가입이라든지 뭐 소방 공무원 뭐 이런 것들을 들어줄수록 이것은 서로 주고받아야 사회적 되는데 대타협, 예. 사회적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용자도 양보하고 노조도 양보하고 이런 식의 타협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경영자들한테만 양보를 하라고 그러고 노조는 자기들 권리만 찾겠다고 하는 거는 균형이 맞지 않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하, 어찌 됐든 민주노총이 이런 타협과 대화를 경사노위에 들어와서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 논의를 해야 된다. 그거 거부하면 안 된다. 윤창현 교수님. 예, 예. 자, 그러면 이 민주노총이 좀 들어오려면 정부가 뭐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빚 받을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민노총에? 예, 민노총이 좀 이 정부한테 많이 도움을 줬다고 아니 생각하는 것 민노총은 같고.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촛불 정부가 아니라라고 지금 글쎄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규정을 하고 이제 있잖아요. 그 주장의 뒤에는 사실은 좀 더 내놔라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진 것 같아서. 흔히들 얘기하는 촛불 청구서라고 청구서라고도 그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 채권 추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채권 추심이다. 예, 무슨 빚 받으러 오신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정말 옳은 일이고 대의 명분이 있는 일이면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원하던 것이 해결됐으면 이제 거기로 해서 자기가 원하던 것이 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는 끝내고서 이제 새로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도움 주지 않았느냐, 예, 예. 뭐 좀 더 내놔라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네, 네. 이쪽은 또 그거를 인정하는 듯한 아주 미온적 태도. 그래서
채무자 같은 느낌이 들고 여기 채권자가 더 빚 받으러 온 듯한 느낌이라서 아하. 저는 그거부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삼자적 입장에서 교수님들은 지금 청와대와 노동계의 이 관계 설정에 있어서 예. 이 뭔가 빚을 주고받는 듯한 그런 인상들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예. 하시는데 민노총은 또 할 얘기가 많고 민노총의 주장은 구체적으로도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시간 내서 민주노총 얘기는 따로 듣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도 박평관님. 네. 자, 제일 중요한 거. 자, 내년도 경기 전망. 올해 다 갖다 치고 어떻게 나와요, 지금? 지금은 뭐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이견이 없는데요. 안 좋을 거다. 아, 좋아진다가 아니라 안 좋은 쪽에 네. 이견이 없다고요?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수렴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뭐 네. 정부 전망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행은 올해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거 내년에 가봐야 될 것 같고 국제통화기금 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 다 올해보다 내년 상황을 전반적으로 많이 나아질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나 현대경제연구원 이런 곳들도 보면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쁠 거다 이쪽에 예.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디스가 2.3%로 전망한 게 있는데 차마 제가 그거는 기분 나빠서 뺐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경기 자체도 지금 뭐 전망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네. 예. 근데 저는 그 내년 경기 올해가 안 좋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 특별히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1분위 소득 이쪽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고. 이 최저임금이 예. 내년에도 또 10.9% 오르는 거고 또 불가피하게 금리 인상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예. 가계 부채 이 부담 등을 이른바 비소비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될 예, 것이고 예. 그래서 1분위에 계신 분들의 삶은 더 팍팍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아유, 예, 그게 걱정만 하고 이 걱정에 대한 전망이 제발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다른 분들은 차치하고라도 가장 못 사는 1분위에 있는 하위 20%에 있는 분들은 다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좋아질 거라는 좀 희망을 갖고 그분들에 대한 이 대책과 정부의 해법은 뭔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자리 마련해서 세 분 의견 듣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믿기지 않는 초등학생 딸의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 때문에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사연 좀 들어보시고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가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방 전무는 5줄짜리 사과문을 통해 자식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TV조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전기사분께도 마음의 상처를 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방 전무는 초등학생 딸의 폭언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엿새 만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 전무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은 운전기사와 둘만 있는 차 안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거나 부모 교육을 잘못 받았다는 등 반말과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 욕도 심하게 하고 차 앞에 가지고 딱 서가지고 아저씨 문 열어. 진짜로 울기도 엄청 울었습니다. 딸의 폭언이 공개된 뒤 녹취 내용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지면서 비난 여론이 커졌고 급기야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자녀 2명을 등하교시키는 수행기사에게 회사가 월급을 준 것을 놓고 횡령, 배임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TV조선 측은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김지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죠. 뭐 시청자들 뭐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먼저 그 녹취록 들어보셨어요? 직접? 아, 네, 봤습니다. 그러면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냥 들으시려고 맘먹으면 인터넷에서 지금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10살이잖아요. 애가 10살짜리. 네. 뭐 그렇다고 뭐 대표까지 사직을 해요? 사퇴까지 해요? 좀 너무 과한 반응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네. 사연이 좀 있나요? 약간 이제 보도 과정에서도 전 조금 과잉이 있었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10살짜리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음성을 이렇게 좀 부분 편집해서 그건 뭐 이제 별개의 문제로 예, 짜 깊게 한 것도 이제 약간 그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네. 거기에 이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가 전격 대국민 담화까지 하고 사퇴를 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TV조선과
조선일보와 이 MBC 간의 어떤 그 오래된 그런 다툼이 악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악연이 예, 있죠. 악연이 있는데 이제 예. 그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장자연 사건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장재현 사건이 이거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조선일보 그 방상훈 사장 같은 경우에 이제 예. 처음에 그 장자연 문건에 조선일보 방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처음에 경찰이 이게 혹시 방상훈 아닌가라고 예. 해가지고 계속해서 수사를 그러나 그거는 벌이다가 아닌 걸로 다 확인되지 예, 그러다가 되지 결국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 방정호 씨가 그러니까 예. 이 지금 폭언을 한 초등학생의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인 이 방정호 씨가 전무가 네, 방정호 전무가 이제 그 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날 술자리에 동석했다라는 동석을 사실이 했었다.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거기까지는 팩트예요? 예, 그렇죠. 여기까지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예. 그러나 뭐 동석했다 그래서 뭐 잘못하고 장자연 씨의 죽음과 연결될 만한 어떤 연결고리는 없으니까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네. 그렇- 그렇지만 그 이후로 이 조선일보는 결국은 장자연이라는 이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좀 끊임없이 미디어의 공격을 좀 받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네요. 예, 그것과 예. 더불어서 지금 TV조선의 그 종편 재승인 문제가 또 같이 걸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TV조선 종편 뭐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도 꽤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시청자 여러분들 그걸 잘 모르실 테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사를 하면은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는데 네. 이게 승인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죠. 그 조건을 전부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승인 취소를 하겠다라는 어떤 예고적인 조치를 한 6월 정도에 그렇게 내렸었거든요. TV 조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군요. 네, 지금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맞닿아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이참에 예. 그냥 대표이사직에서 잠깐 물러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국 옳은 방향 결정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그래서- 잠깐이라 그러세요? 결국은 돌아올 것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들 예상들을 하나 보죠. 그러니까 미디어 완전히 업계에서는. 그래서 미디어 업계에서 손을 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려울 것 같고. 예, 지금 이 위기를 어느 정도 이제 무마하고 나면은 결국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게 그동안 어떤 네. 그런 재벌가 오너들의 일정한 행동 패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대한항공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잠깐이다. 그렇죠. 예, 어느 시점이 되면은 컴백하지 않을까. 예, 김지혜 변호사님의 이 분석과 전망이 매우 날카롭고 정확할 거라고 시청자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 그러네요. 뭐 논리적인데 어쨌든 그거를 다 떠나서 처음에는 부모로서 뭐 사과한다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애의 육성을 이렇게 부모 동의 없이 괴물로 만드느냐, 뭐 법적 대응하겠다는 그 얘기는 이제 들어간 거죠. 예, 아무래도 이번 대국민 사과로 이제 그 이야기 부분 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예. 그냥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가 사퇴를 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도 그만해라. 뭐 이런 그만하자. 정도의 메시지를 그만하자. 전달한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예. 예. 순서만 좀 이렇게 제대로 됐으면 훨씬 더 여론의 호응을 좀 받았을 텐데 네. 처음부터 일단 부모로서 잘못됐다, 애를 잘 가리키겠다라고 하는 게 첫 단축이었으면 그렇죠.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좀 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거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아유 이거 이재명 지사 이건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지금 그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잖아요. 네. 또 뭐 경찰을 또 뭐 고소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던데. 근데 일단 아무리 본인이 변호사여도요. 본인과 관련된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어떤 냉철한 판단을 하기는 좀 사람인지라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좀 합니다. 첫째, 누구를 고소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인즉슨. 일단은 경찰이 정확히 어떤 김혜경 씨가 그 네. 아이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아이디의 소유주이라는 그런 어떤 확정적인 그런 결론을 내기도 전에 네. 미리 김혜경 씨 아이디로 확인되었다라고 그렇게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찰청장도 그거에 대해서 직접 공표를 했고 네. 굉장히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어요. 우리는 예. 할 거 다 했고 할 만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경찰의 행태 자체가 굉장히 인권 침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의 사실 공표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고소를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웬 술의 혐의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국민들은 이건 뭐지 이렇게 좀 의아해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찰의 수사 과정상에 혹시 좀 다른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아하.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완전히 건데요. 다른 걸 가지고 지금. 예, 그렇죠. 그러면 그냥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경찰 굉장히 못 믿을 네, 집단이다. 이제 이런 점을 좀 공격을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이렇게 싸움에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렇군요. 보이는데요. 근데 스스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80% 넘는 국민들이 경찰의 발표 내용을 믿는다.
이재명 지사의 부인보다는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스스로 한 거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트위터에 그 투표를 올려가지고 예, 예. 트위터리안들에게 물어본 건데요. 근데 네. 그거 이제 뭐 정확한 여론조사라고 보기는 좀 보기는 어렵고, 어렵지만. 예 그리고 또 대부분의 그 이재명 지사의 트위터를 좀 주시하고 있는 그런 트위터인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예, 예.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이런 말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저 발언을 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무슨 문제 생기고 사고 치면은 전화기 뺏기지 말라고. 네. 왜냐하면 그 굉장히 변호사로서 얘기하지만 이거 굉장히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근데 그렇죠. 김지혜 변호사님도 그 동의하시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뭔가 법적으로 핸드폰을-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내 핸드폰을 사법 당국의 수사기관에 뺏긴다? 이거 좋은 사인입니까? 나쁜 사인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신호이고 게다가 이제 핸드폰에는 정말로 이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들어가 있고 누구를 만났는지 우리의 모든 예. 게 여기 담겨 있으니까. 어디에서 뭘 했는지 전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수사 당국 입장에서는 핸드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수사 절차 중에서 네. 그리고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핸드폰을 빼앗기지 않은 것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한 그 그런 이슈가 얘기를 됩니다. 과거에 본인 입으로 저렇게 하신 거예요. 예, 이재명 그렇죠. 지사가. 이게 2016년 11월 시국 강연회였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핸드폰 압수수색이 들어왔었잖아요. 그 예. 이재명 지사한테. 네.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핸드폰 하나 가져가자고 압수수색까지 하고 이런 난리법석을 떠느냐. 예. 달라고 했으면 주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김혜경 씨의 그 아이폰 네. 교체자기 전에 아이폰을 폐기한 그런 거에 관해서는 그때 당시에 경찰이 요구했으면 줬을 건데 네.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냥 그 핸드폰을 폐기했다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원래 그 전에 했던 말과는 약간 좀 대조적인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네. 지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의 그 평소 스타일을 보면요. 이번에 이제 김부선 씨와의 어떤 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때도 굉장히 본인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신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네.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어요. 수치스럽지만 내가 정면 돌파하겠다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원래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인데. 예, 그런데 이번에는 핸드폰 달라고 했으면 줬을 것인데 이미 버려버렸다라는 그래서 지금 없다. 네, 굉장히 이재명 지사답지 않은 그런 네, 태도를 네. 취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재명 지사라면 핸드폰을 적극적으로 모아서 경찰에 제출해가지고 이것 봐라. 네, 우리는 그 트위터 그런 계정과 걸-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았을까. 뒤집어 얘기를 하면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가 없앴다고 하는 그 핸드폰이 네. 본인들이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는데 그렇죠. 그거를 스스로 없앴다? 요 부분이 이제 잘 설명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고 그것이 이제 이재명 지사의 원래 스타일과 조금 스타일하고도 반한다는 결이 것이죠. 좀 예. 다르고. 어허. 그 뭐 경찰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느 쪽 말이 맞다라는 거를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인 네. 거죠, 여전히.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좀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저기 좀 얘기 좀 가보죠. 자유한국당.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드디어 당협위원장 교체 얘기를 꺼내셨다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인적 청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평가보다는 했지만 실패했다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럼 듭니다. 김 변호사님께서는 김병준 위원장이 인적 청산을 시도를 해서 당협위원장 교체를 시도할 것 같기는 한데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미리 좀 전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병준 비대위원장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아, 본인이 예,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부가 그래서 당협위원장을 다시 교체를 하든 아니면은 뭐 다 무당으로 이렇게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돼 돌아오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네. 결과적으로 지금 본인이 이렇게 인적청산을 하더라도 다시 자유한국당이 복귀될 가능성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그러네요. 들리거든요. 네, 네. 제한적이지만 권한을 행사하겠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당협위원장을 갈아친다 치자고요. 근데 그럼 뭐예요? 현역 의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현역 의원들은 돌아다니면서 딴 얘기하고 비대위에서 꽂은 새로운 당협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서 경험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 하던 이렇게 말든 이야기하게 돼요. 하거나 왜냐하면 말거나. 어차피 지역구에 사무실 있고 후원금도 예. 그대로 받을 수 있고요. 예. 당협위원장직은 같이 겸임을 하던 하지 않던 그렇게 크게 그 좌우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이 얼만큼이나 인적 청산의 어떤
그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요. 이제 게다가 2월에 전당대회 하고 나면 그때도 한번 또 다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네, 크기 네.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임명되는 당협위원장들이 네.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몇 개월 네. 위원장 직함만 달다가 그냥 사라지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네요. 예. 지금 현역 의원들이 다음 총선이 1년 반 남았잖아요. 네. 1년 반에서 조금 덜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기본적으로.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당협위원장 갈아친들 네.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들이 안에서 나오고 있다 그 얘기네요. 네, 애당초 비대위가 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것이 이게 총선에 인접해서의 비대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총선을 굉장히 멀리 남겨놓고 나서의 비대위는 할 수 있는 네, 그 네. 행동 자체가 반경 자체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그냥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냥 해보는 데까지는 그냥 해보는 해본다. 데까지는 하겠다. 네, 예. 그렇게, 어찌됐든 예, 내년 마음 2월에 먹었습니다. 전당대회 할 거니까 네, 네. 그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의지 1000명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오늘 또 이거는 좀 관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안희정 전 지사와 그 부인 민주원 여사가 뭐 이렇게 뭐 저 어디서 노출이 됐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혹시 사진 보셨어요? 아, 예, 사진을 봤습니다. 그 캠핑을 가기 위해서 좀 물건들을 좀 구입해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그런 캠핑장이 모습이었는데 아니고 네. 캠핑 용품장에서 그렇죠, 네. 포착이 됐군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우리는 안희정 지사의 모습을 멀끔한 그런 정장 차림, 그러니까 딱 네. 수트 차림의 그런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충남 엑소잖아요. 그렇죠. 별명이. 예. 예, 근데 잘생기고 이번에 깔끔했고. 예, 이번에 드러난 그 사진에서는 정말 그 동네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네, 동네 그런 아저씨. 동네 아저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뭐 조끼도 입고 있었고 그다음에 선글라스에 모자를 착용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 누가 보더라도 좀 뭐 낚시를 가는 차림이거나 아니면 등산 가는 차림처럼 그렇게 보였고요. 네. 그리고 또 물건을 본인이 직접 이렇게 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도 정말 음. 우리가 알던 안희정 지사의 모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물어봤다며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네, 그랬더니 뭐 안희정 지사 그동안 계속해서 잠적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원래부터 본인이 좀 이렇게 자연을 좋아하고 음. 그렇게 농사 짓는 것도 굉장히 좀 즐겼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취미 생활로 즐겨왔는데 아마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약간 정치권에서 네. 좀 떠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더 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그런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내와 조용히 지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군요. 네. 예. 김 변호사님 변호사니까 이거 여쭤봐야 되겠다.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1심 끝났고 이제 곧 항소심이 열릴 예정인데요. 상소심이 29일? 네, 29일이죠. 네네. 그러면 이제 다가왔네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심? 그게 전망 굉장히 좀 가능합니까? 첨예한 그런 대립이 아직까지도 남아 여전히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변호인들끼리 그 수싸움이 치열하다며요. 예, 그렇죠. 그리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워낙 분분하고 예. 그리고 최근 그 대법원이 어떤 성폭력 사건에서 내리는 판례의 트렌드가 굉장히 좀 성인지 감수성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 그 하급심 판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네. 잘하면 항소심에서 뒤집혀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 예측을 하는 관점이 있는 것 혹시 같습니다. 시청자들이 1심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실까 봐. 1심에서는 무죄가 낮죠. 무죄잖아요. 예. 근데 그때 무죄의 논리가 김지은 씨가 그렇게 성적 판단 능력이 없지 않은 사람이다. 네. 라고 취지로 무죄가 난 거죠, 안희정 지사한테. 1심 판결은 그 판결문 자체에 굉장히 논리 모순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많이 지적을 당해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위력은 점이고요. 있었으나 행사되지 않았다. 고로 예. 무죄. 이게 예, 1심이었고. 그렇죠. 예, 그거고 또 하나는 김지은 씨 본인 자체가 굉장히 지적이고 고학력인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위력에 의해서 강제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예, 예, 예. 이런 점과 그다음에 네. 또 그 이후에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행동한 점으로 봐서 피해자다운 모습이 아니었다. 라는 이런 정도의 논리인데 예.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위력은 있으나 행사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가정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퉈볼 만하다라는 네. 그런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29일. 네. 두구두구두구. 시청자들이 그날 바로 국민들이 판결이 나는 건 아니고요. 예, 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건 대법원까지 가는 거니까. 네. 그러나 2심에서 어떻게 또 같은 법적 해석을 해줄지 다른 해석을 해줄지 두근두근 하는 심정으로 좀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네,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네, 그런 맞아요. 판결인 것 같습니다. 예, 29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득 양극화 심화. 청와대가 가장 아픈 대목이라 논평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1년 반의 성적표로 맞다 틀리다 논란은 무의미해졌습니다. 돌고 돌아서 해법은 결국 일자리였는데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안 보이는 포인트 통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구당 비소비 지출 100만 원 돌파. 월급 받고 난 다음에 세금, 연금, 건보료처럼 자동으로 무조건 빠져나가는 돈이 평균 월 100만 원을 넘어섰다는 건데 이게 지난해보다 23.3%가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 얘기는 좀 사는 사람들도 늘어난 세금만큼 소비를 줄였다는 얘기가 된답니다. 소득 주도라 쓰고 세금 주도로 읽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럼에도 빈부격차 양극화를 줄여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 설정은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름부터 바꾸길 제안을 좀 해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순으로 사회 안전망 확충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소득 주도 성장으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자. 이거 정치적 공허하게 들립니다. 경제에 이념이 끼어들었으니까 필연적 결과이기도 합니다. 수백 가지 해법이 난무하고 있는데 새 경제팀은 이념부터 걷어내길 제안합니다. 문제는 경제인데 경제는 결국 정치인 것 같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